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시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그것들, 개념들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실제 작품에서. 오늘 졸려? 자, 할게요. 시조가 뭐냐? 개념부터 볼게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시조라고 하는 갈래의 창작 시기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작 시기.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 말기에 시작되었어요. 창작되기 시작했어. 근데 그러니까 고려 다음이 어떤 나라예요? 조선이죠.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였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실 조선시대 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주로 창작되고 향유된, 즉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진 문학작품 갈래가 뭐다? 시조라고 하는 갈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선시대 대부분 조선시대 때 많이 쓰였고 사실 현대에도 이 시조가 쓰이긴 해요. 현대 시조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건 이제 조선시대 때 주로 창작된 시조인데, 자, 고유의 정형시라고 있어. 자, 정형시라고 하는 게 뭘까? 정해진 형식이 존재하는 시를 정형시라고 하고, 그 정해진 형식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형식에 맞춰 쓰여진 작품이 이 시조라고 하는 갈래라는 거예요. 정형시. 자, 그래서 이 정형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자유시죠. 자유시. 그래서 현대시의 대부분은 자유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작가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바, 표현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죠. 그죠? 막 한 글자, 막 한 단어로 한 연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렇게 구성한 이유가 뭘까? 시인이 생각할 땐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연에다가 하나의 단어를 넣어서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연으로 구성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자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쓴다는 거야. 자유롭게, 말 그대로. 오케이? 하지만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정해진 형식이 있다. 그래서 정해진 형식부터 말하도록 할게요.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시조라면 그 작품이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쓰여진 작품이라는 거죠. 오케이? 정형시니까. 가볼게요. 자, 시조의 형식상 특징 혹시 아는 거 있니? 정해진 형식, 형식상 특징?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장. 우리 시조 처음 하나 같이?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는 갈래에 대한 설명은 처음 하나? 처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 하는 표정과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장이에요. 3장. 즉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3단 구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3장. 자, 이 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한 줄 생각하면 돼요.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갈래가 시조라고 하는 갈래다. 3장, 시조 3장이에요. 3단 구성이야.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 자, 그리고 육구라고 해요. 구. 자, 우리가 뭐 문법에서도, 국어 문법에서도 뭐 구, 또는 영어에서도 쓰이죠. 구, 뭐 절 이렇게 쓰이죠. 구, 절은 뭐냐? 두 개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는 뭐예요? 한 단어고, 그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뭔가 의미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게 구예요. 절이에요. 하지만 구와 절은 차이는 뭐다? 절은 주술 관계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구는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선. 자, 구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두 개 단어 이상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묶이는 걸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이걸 의미 단위, 의미 파악 단위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이제 6구라고 했죠. 자, 3장, 3이라는 숫자에 6, 2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몇 개가 생겨요? 6개의 부분이 생기죠. 이 하나가 뭐다? 9라 그래요. 그래서 6구라 그래요. 자, 그리고 45자 내외, 글자 수는 45자 내외의 글자 수를 취한다. 자, 일단 이게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상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단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짧아가지고. 오케이? 짧아요. 자, 이거 말고도 취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음수율. 그러니까 우리가 운율부터 얘기할게요. 왜? 시니까. 시는 뭐가 존재해요? 운율이 존재하죠. 리듬이 존재하죠.
이 운율 형식,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글자 수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 음수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행, 한 줄을 읽을 때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로서 운율을 형성한 게 음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조는 음수율로서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취하고 있고 음보율은 4음보의 음보율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글자수, 이거 글자수거든? 하나의 구가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글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 정도는 돼요.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3, 4조, 4, 4조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음보율이 4음보라고 했죠. 그러면은 한 행을 끊어 읽을 때 몇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는 거예요?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는 거죠. 호흡. 그렇죠?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는 거예요. 한 줄을. 이게 4음보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뭘 형성하는 것이다?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다.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시니까, 운율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음수율, 음보율, 시조의 음수율, 음보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조의 종장의, 자, 종장이 뭐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줄이죠. 첫 음보. 아까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 음보, 첫 번째 부분, 몇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조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 몇 글자?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보통 이제 시조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고 두 번째 음보가 보통은 이제 5음절 이상입니다. 5음절 이상, 5글자 이상이에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시조의 종장은 음수율이 어떻게 되냐? 글자 수가 3, 5, 4, 3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5, 4, 3. 이게 기본적인 글자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요? 자, 그래서 이게 시조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일반적인 특성. 그럼 일반적인 특성, 원칙엔 뭐가 존재할까? 원칙엔 뭐가 존재해요? 그거 반대되는 예외가 존재해요. 이러한 정해진 형식 지켜지지 않는 작품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에 따라서 시조가 둘로 나뉘어요. 자, 이런 거, 이러한 형식을 지킨 게 평범한 거야? 아니면 개성이 있는 특이한 거야? 이런 형식을 지킨 게 평범한 거야? 일반적인 거야? 아니면 개성이 있는 특이한 거야? 평범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러한 특징을 지킨 작품을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범한 시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말한 대로 저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난 개성이 존재하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 시조가 뭐냐? 사설시조라 그래요. 그래서 사설시조라고 해서 사설이라고 하는 거 뭐 신문 사설 뭐 이런 거 들어봤니? 약간 줄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길어지는 형태를 취해요. 특정 장, 아까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특정 장이 길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사설시조다라는 거예요. 즉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중장이 길어지는 형태를 많이 취해요. 근데 초장도 길어질 수 있어. 자, 사설시조의 특징 얘기해보면 아까 일반적인 정해진 형식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3장이었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돼요. 즉 3장은 깨졌다, 깨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 지킵니다. 오케이? 자, 6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9가 뭐라고 했어? 그 장, 하나의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게 9라고 했었죠. 그래서 6개의 구가 생겼었죠. 뭐 초장은 그렇다 쳐. 종장도 그렇다 쳐. 자, 중장 두 부분으로 나와서 음이 단위가 여기서 딱 끊길까? 아니야. 이렇게. 즉 6구 깨진다. 45자 내에도 당연히 깨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6구, 그리고 45자 내외 이 형식이 깨지게 되는 시조가 이제 사설시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특정 장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돼요? 자, 특정장이 그래서 길어지는데 이 길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나열, 즉 열거합니다. 열거. 열거가 뭐죠? 동일한 등 위에 있는 동일하게 묶을 수 있는 대상들을 어떤 것들을 나열하는 거. 그게 열거죠. 그럼 나열하면 열거하면 당연히 뭐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됐어? 길어지겠죠. 오케이? 오케이? 전에 그러니까 뭐 열거 그냥 열거하지 않을게. 그냥 고양이과 동물 짧아 길어. 짧아 길어. 고양이과 동물 내가 말했어. 짧아 길어. 짧죠? 자 시작합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수다맨이라고 아니? 강선범이라는 개그맨. 아, 너무 오래된 얘기다. 미안하다. 화석 보듯이 보지 마라. 고양이, 치타, 표범, 사자, 호랑이, 삭, 뭐 살쾡이,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뭐 스라소니? 또 뭐 있지? 아무튼 계속 뭐 해요?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대상들을 구체적인 대상들을 지금 뭐 했어요? 내가 나열했죠. 열거죠. 뭐 됐어? 길어지지.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열거해서 열거를 함으로써 길어지게 된다. 또 대구. 대구가 뭐예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그럼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당연히 뭐 되겠어요? 길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뭐 반복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중장이 길어지는 형태, 특정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갈래? 사설시조. 오케이? 하지만 사설시조 평시조와 상대되는 개념인 사설시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시조죠. 아까 종장의 첫음보, 삼음절로 고정되는 거 시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당연히 지켜집니다. 아무리 중장의 길이가, 초장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종장의 첫음보, 삼음절로 고정된 거 지켜진다. 오케이? 그래서 사설시조도 대부분 3543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3은 무조건 지키고. 오케이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 규칙. 앞으로 수업 시간에 늦으면 딱밤 맞기.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늦겠죠, 당연히. 그쵸? 딱밤 맞겠지, 그치?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고3이 됐어. 뭐 말년병장이 됐어. 거의 말년병장 같은 느낌이야. 지켜? 규칙? 안 지켜. 내가 때리려고 하면 왜 이래? 우리 아는 사람끼리야. 그렇게 된다고. 자, 규칙이라는 건 생기고 초반에 잘 지켜져. 가면 갈수록 잘 지켜져죠. 초반에 잘 지켜져요. 그래서 아까 그 평시조라고 하는 갈래가 초반에, 아까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초기에 많이 창작됩니다. 평시조는. 근데 그 규칙 깨지게 되는 건 그래서 후기에 많이 창작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초기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계층이 누구에 한정되어 있을까? 글을 아는 자들. 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있고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자들은 양반 사대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시조는 너희가 보면 대부분 옆에 그 작품 제목 나와 있고, 사실 제목은 아니에요. 보통 첫 번째 구를 제목으로 삼는데 아무튼 그거 나와 있고 옆에 작자 이름을 표기해 줍니다. 작자 이름을 아니까. 작자 이름이 지금까지 후대까지 뭐 되니까 전해지니까. 그럼 그렇게 작자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걔가 그때 당시에 뭐였다는 거야? 유명했던 사람, 셀럽이었다는 거죠. 기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뭐 했던 사람? 벼슬했던 사람, 양반 사대부라고. 오케이? 하지만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어진 형태 취하고 있는 작품 보면 제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옆에 뭐라고 나온다? 작자 미상이라고 나온다. 왜? 평민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니까. 평민 이름, 개똥이, 말똥이 얘네들 기록돼?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작자 미상이 되는 거죠. 방금 말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평시조는 대부분 양반 사대부에 의해서 쓰여졌고, 규칙이 어긋나게 되는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들은 대부분 누구에 의해서? 평민에 의해서 쓰여졌다. 즉 원래는 양반 사대부들이 이제 그 시조의 창작 계층으로서 한정되어 있었는데, 양반 사대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점점 그 문학을 창작하는 계층이 뭐 됐음을 알 수 있다?
평민에게까지 확대됐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문학 작품을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계층의 가치관,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희랑 나랑 글을 쓴다고 해봐.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해봐. 시를 쓴다고 해봐. 니네 뭐 쓰겠어? 뭐 아이돌 쓰겠죠. 남자에게 쓸 거야 니네. 맞잖아. 그치? 사랑 얘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뭐 써? 뭔가 정치에 대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약간 그런 굉장히 진지한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뇌해가지고 그런 거 쓴다고. 오케이? 누가 쓰느냐, 어떤 계층이 쓰느냐, 꼰대가 쓰느냐, 젊은이들이 쓰느냐 달라진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나를 이렇게 비하하면서까지 설명해야 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요즘 것들은 안 된다. 나 이런 내용 쓴다고. 오케이? 자, 양반사대부들이 쓴 작품은 양반사대부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뭐야? 충, 임금에 대한 충, 뭐 효, 이런 유교적 사상, 유학자들이니까 대부분 그쵸? 유교적 사상 이런 것들, 뭐 벼슬 생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벼슬 생활을 하니까 얘네들이 뭐가 유배가, 그래서 유배 작품들이 많이 쓰여지는 거고. 오케이? 벼슬을 하니까 유배를 가잖아, 그쵸? 그런 어떤 유학자로서의 면모들이 보이고, 방금 말한 충, 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주제 자체가 뭐야?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그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가치잖아.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평민들은 뭐 충, 임금에 대한 충? 평민? 만나지도 못해, 임금. 곁에 가지도 못해. 쳐다보지도 못해. 이렇게 조아리고 있어야 돼. 사극 보면, 너 사극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그런 어떤 양반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어떤 정신적인 도, 이런 거 추구했던 거, 그런 거 안 쓰고,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창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임과의 사랑, 사랑 이별 이거 뭐 힘들다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절절하고 진솔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창작하느냐에 따라서 자 형식을 보면 누가 창작했는지 어떤 시대에 쓰여지는지 알 수가 있고.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계층이 썼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제의식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양반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자연이라는 공간은 어떠한 공간으로서 여겨지고 생각이 될까? 자연은 기본적으로 양반사대부들 작품들 너희가 시조 같은 거 봤을 때 고전시가들 봤을 때 자연에서 양반사대부들 흥취, 자연의 흥취 그리고 풍류 이런 거 즐겨요. 오케이? 그 자연이라는 공간이 자 양반사대부들 속세에 있을 때 뭐 하는 애들이야? 아까 말한 대로 정치해. 벼슬길에 나가서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고 벼슬길에 나가서 정치한다고. 정치하다 보면 온갖 더러운 일 다 겪습니다. 모함당하고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 그리고 정쟁, 정치적인 싸움 이런 것들 모함당하고 유배가고 심지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쵸? 시기질투 해가지고 누가 더 임금에게 총애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이 결정되고 자신의 부귀가 결정이 되니까 나도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라고. 지저분한 곳이라고. 오케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 서로. 그쵸? 더러운 곳이에요. 속세. 자연은 그런 것들이 없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곳이라서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뭔가 정신적인 도, 유학자로서 어떤 정신 수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겨져요. 그래서 뭔가 그 자연이라는 공간이 뭔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뭔가 정신적인 수양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그려지는 반면 자 평민 자연 뭐야? 그냥 노동의 공간이야. 맞아요? 거기서 뭐 해야겠어? 평민은 무슨 생각해? 거기서 정신적인 도 뭐 추구할 거야? 정신 수양할 거야? 아니야. 농사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오케이? 노동의 공간으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같은 공간,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누가 그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여기잖아. 다르게 생각하잖아. 맞아요? 그런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갈래, 평시조와 사설시조라고 하는 갈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계층의 어떤 사람들의 사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요? 맞아요? 자, 그래서 형식 다 얘기했어요.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사음보, 아까 음보율, 사음보 얘기했었죠. 그것을 기본 형태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음수율은 3, 4조 또는 4, 4조 그리고 45자 내외의 글자수 그리고 시조,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몇 글자?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한번 했다. 시조의 종장이 즉 마지막 부분이죠. 종장이라고 하는 건 이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게 향가라고 하는 갈래, 너희한테 까마득한 갈래다. 이거 이어져 왔다, 계승되어 왔다, 전승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학작품이다, 문학작품 갈래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19체 향가. 19체 향가의 어떤 요소가 이걸로 이어져 왔어요? 아유, 하나도 기억 안 나? 19체 향가, 뭐, 사사이라고 할게, 기석열. 이걸 뭐, 기석이라고 하지만, 낙구라고 해요. 낙구의 첫 부분, 뭐가 나왔어요? 감탄사. 맞아요? 그게 이 시조,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런 어떤 형식이 계속 이어져 왔겠지. 전승되어 왔겠지. 이 조선시대 때 시조라고 하는 게 쓰여졌어요. 맞아요? 시조에는 그러면 이거 우리 낙구의 첫 부분 감탄사로 시작하니까 시조에서는 이거 여기 부분 뭔가 정하자. 감탄사 있었던 것처럼 딱 뭔가 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삼음절로 고정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민족의 문학 작품 그게 그 형식이 계승되어 왔다 전승되어 왔다는 걸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였어요. 형식상 요소였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말한 대로 평시조 사설시조 봤어요. 그쵸? 시조 중요하잖아요. 초장, 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평시조보다 1음보 정도. 자, 사설시조는 굉장히 더 길어진 건데 1음보 정도. 그냥 몇 글자 정도 길어진 게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연시조는 잘 봐야죠. 왜? 학교에서 준 매화사라고 학교에서 진도 나간 그 매화사라고 하는 작품이 연시조기 때문에 순간 내가 오늘 너 부천여고 2학년이 1교시잖아. 3교시가 부천여고 1학년이거든 수업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두 자료를 다 만들다가 순간 섞였어. 섞여가지고 매화사 너희 거죠. 너희 진도지. 그 매화사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연시조기 때문이야. 자, 연시조 얘기할게요. 연시조는 앞서 말했던 평시조, 사설시조 그 둘 중에 평시조와 결이 같습니다. 평시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하나의 작품이에요. 짧아요. 그죠? 자, 연시조는 뭐냐? 일단 평시조와 달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자, 평시조는 아까 평시조나 사설시조는 초장에 첫 번째 구를 보통 이제 제목으로 삼아서 표현하는데 사실 이게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시조는 따로 제목이 존재해요. 그럼 하나의 제목 아래 여기에 그 구성하고 있는 연이라고 할게요. 그건 당연히 이 작품의 한 부분인 거죠. 그쵸? 이게 각 연이 하나의 평시조.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평시조가 이 제목 아래 하나의 연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연시조입니다. 맞아요? 시조가 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또는 하나의 평시조가 하나의 연을 구성하고 있다. 연으로서 기능한다. 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오케이? 어쨌든 연시조는 이게 하나의 연으로서 기능한다. 근데 연시조에서 보통 이걸 수라고 표현해요. 제1수, 제2수, 제3수, 제4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게 하나의 평시조이기 때문에 그 평시조의 형식상 특징이 작게 지켜져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연시조라고 한다. 2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져 있는 시조, 연시조다. 됩니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조의 개념, 형식 통해서 저 시조의 분류, 하위 분류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에 조선 전기에는 4대부가 주요 작자층. 왜? 평민들 글도 몰라. 문학을 어떻게 창작해? 농사일하기 먹고 살기 바빠. 맞아요? 하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평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뭐 사회가 좀 계급제도 막 약간 많이 문란해지고 무너지고 함에 따라서 의식, 평민의식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 그럼 평민의식 성장했을 때 뭐 할 수 있겠어? 문학작품 창작할 수 있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기에는 평민을 이제 확대된다. 내용과 형식, 표현 등에서 변화했다. 왜? 일생, 충, 효, 뭐 유교, 뭐 이게 얘기하는 내용. 이었다가 당연히 착자층이 바뀌니까 당연히 내용도 바뀌고 형식도 바뀔 수 있고 표현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작 계층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선 전개는 주로 이제 고려에 대한 회고. 자, 고려라고 하는 거 이거 조선 시대 때 많이 창작되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냐? 기존에 있었던 나라인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이제 조선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때 시대에 겹치잖아요. 원래 고려의 신하였다가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 조선의 신하가 돼버렸어. 근데 이때 당시에 유학자들의 그 사상으로는 난 고려의 충신, 난 고려의 신하지 조선의 신하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옛 나라 자신이 원래 몸담았던, 자신이 충을 다했던 그 나라에 대한 회고, 그거에 대한 절이, 지주와 절기 말하는 거죠. 편치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들. 뭐 학문에 대한 의지와 즐거움, 공부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양반 사대부들이 하는 거죠. 너희들은 얘 양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양반이 되는 거고. 맞아요? 미안해. 강호가도, 자, 강호가도 중요하다. 강호라는 표현이 뭐냐? 강과 호수예요. 뭘 나타내는 거다? 자연이다. 그래서 강호, 한정 이렇게도 표현해요. 강과 호수, 즉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서를 노래한 작품, 자연 친화적인 작품, 자연 속에서의 풍류, 흥취 이런 것들 노래한 작품. 뭐 유교적인 덕목의 교화, 뭐 유교적인 덕목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고, 기녀라고 나와요.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으로는 기생. 황진이라고 하는 내가 시조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사실 어떤 다른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도 아니고 기생인 황진이의 작품이에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아무튼 기생들도 조선 전기에 문학작품 창작하는 그러한 이제 기녀들에 의해서, 기생들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들도 전해져요. 그래서 기생이니까 남녀 간의 애정, 사랑, 뭐 인간적인 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 많다. 그럼 기생이 왜 창작할 수 있었을까? 기생 천민이거든 사실. 맨날 뭐예요 얘네? 양반들이랑 술 마시고 놀아요. 맞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노래방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양반들이랑 놀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래가 시였으니까, 시조였으니까 시조 읊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향유를 했기 때문에 창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평시조, 연시조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자, 표현 관념적 영탄, 뭐 섬세한 표현 나오는데 여기서 관념적이라는 표현만 생각하자. 아까 충, 효, 뭐 자연에서의 뭐 자연의 이치, 뭐 정신 수양 이런 것들 다 가치라고 했었죠. 추상적인 거라고 했었지. 관념적인 내용 주로 그런 것들이 담긴다. 조선 후기 역시 사대부 원래 썼었던 애들이니까 쭉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우국충정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뭐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평민 이게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의 진솔한 감정, 이별, 뭐 이런 것들, 삶의 고달픈 외로움. 자, 평민들 이때 당시에 살기 힘들어, 아주 편해, 힘들어. 평민은 언제나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사회 문제 비판. 어떤 사회 문제가 당시 존재했을까? 뭐 탐관오리. 옛날엔 찍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서민의식, 평민의식 성장하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깔 수 있는 거야.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뭐 풍자에 대해서 관하고 다루고, 시조 아까 평시조에서 중장이었나? 한 1음보 정도 더 한 거. 그러니까 형식이 어쨌든 깨졌던 거잖아. 그쵸? 이것도 형식 깨진 거죠. 그래서 이런 변형된 형태들이 주로 창작된 게 이제 조선 후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뭐 풍자와 후학, 풍자와 해학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뭐 비판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 좀 약간 다소 풍자와 해학은 기본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좀 우습게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풍자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을 비판하는 거고요. 해학은 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동정과 연민과 뭐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둘 다 웃음적 요소가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평민들이 사실 이런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그래도 뭔가 있다? 재기발랄함이 있다는 거야. 이 상황을 마냥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이런 풍자와 해학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평민의 어떤 재기발랄한 어떤 그런 면모를 좀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고 이 시조라고 하는 작품 칼레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
고려시대 때 형성되어 현대까지 계승되며 3장, 초장, 중장, 종장 맞죠? 간결한 짜임 속에서도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사용되어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겁나 많은데 어디 안에? 이 세 줄 안에? 그것도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어. 그치? 어느 정도. 이거 안에 표현해야 돼. 얼마나 뛰어난 문학적 스킬이 필요하냐고. 맞아요? 그래서 그 문학적 가치, 뛰어난 문학적 가치, 고도의 비유 상징. 균형감과 안정감이 있는 사안보의 형식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향유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뭐 그런 의의가 있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주요 작품으로는 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보면은 해볼게요. 이름 알 수 있죠? 황진이 기생이에요. 자, 조선 후기 뭐 어부사시사 윤선도의 작품인데 뭐 이름 알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양반 사대부고. 자,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자미사. 보다 평민으로 계층이 확대됐음을 알 수가 있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저 작품들 자체가 이제 시험 보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백설이 잦아진 고래라고 하는 작품부터 갈 건데 좀만 쉬었다 할게요. 힘든 것 같으니까.